저기 한강에서 유람선도 보이고요. 여기 다리가 보이는데 이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 갑자기 왜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 전 시간에 그러니까 그 근대 사상에 대해서 비판했죠. 이 근대 사상의 그 바탕이 된 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왜 근대 사상이 잘못되었으며 그게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대 사상이라든지 근대 체제가 그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기원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원전 5세기 말 당시에 그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의 그 민주주의를 압살한다고 생각해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 여기 너무 시끄럽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 체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 정치 체제나 사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패배해가지고 죽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반대로 돼가지고 결국은 플라톤의 정치 사상대로 이게 정치 체제가 결정됐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소크라테스가 결국 그 민주주의를 죽인 결과를 불러왔어요. 현대 정치가 이게 대의제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사이비 민주주의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나훈아 씨가 노래 신곡 발표할 때 그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랬죠. 근데 나훈아 씨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이게 잘못된 게 이 테스 형 때문에 그래요. 테스 형의 정치 사상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된 거는 테스 형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근대 사상의 그 주요 경향이라는 게 그 결정론이고, 그게 이제 유명론하고 과학이 이제 유명론하고 과학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정론 방향으로 이제 이끌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자본주의의 어떤 헤게모니란 말은 이게 도덕적 리더십이란 말인데, 이게 그람시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이 헤게모니가 도덕적 리더십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대 사상들이 그 헤게모니가 돼 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그
약육강식의 정글. 뜨거. 바닥이 엄청 뜨거워요. 그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의 그 정글의 법칙에 사람들을 굴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념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물놀이장도 있어요. 이거는 생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애들 물놀이 하기 딱 좋네요. 저쪽으로 해서 건너가겠습니다. 이게 물로 걸어가면 이게 접지가 잘 되죠. 제일 물로 어싱이 될 테니까 접지하는데 효과가 좋죠. 근데 이 근대 사상의 근원이라는 게 바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예요. 그 화이트헤드가 말했듯이 서양 철학이 그 플라톤의 주석이라 그랬죠. 그 정도로 근대까지는, 그러니까 현대는 아니더라도 근대까지는 이게 플라톤 철학의 주석을 다는 정도 수준의, 그 수준이 이제 서양 철학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플라톤 철학이 서양 철학의 아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스승이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만큼 역할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이 플라톤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그 플라톤의 그 대화편 중에 국가라는 게 있는데, 그 국가가 다른 말로 하면 또 공화국이란 말이죠. 공화국. 그 플라톤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제 공화국을 드는데, 그 공화국이 그 로마도 공화국이었고, 나중에 이제 황제가 들어섰지만, 공화국이 많았죠. 그 이후에 로마부터. 이 공화국 체제가 이제 현대 와서도 이게 이제 민주주의로 제시되는데, 이 공화국 체제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공화국의 그 정치 체제라는 게 과두정이죠. 과두정이고, 이거는 이제 민주정하고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과두 독재 체제예요. 민주정은 민중들이 그 주권을 가져서 그 정치적이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과두정은 일부 사람만,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화국이 근대 이후에 이게 민주주의로 여겨지죠. 근데 이게 대부분 대의제죠.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사칭한 독재체제예요. 너 안 데리고 오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과두정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이라는 책 있죠. 거기서 과두정의 정의 자체가 부자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말해요. 그리고 민주정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중이기 때문에 민중이 지배하는 체제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딱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후에는 이제 이 과두정이 이 공화국이라고 불리면서 이게 민주주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제를 통해서 선거로 이제 엘리트를 뽑아서 엘리트들만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체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의상으로도 이거는 공화국은 독재 체제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화국 이념을 내걸면서, 정체를 내걸면서 민주주의라 그러는 건 이건 사기죠, 사기.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을 중우정치라고 매도했죠. 어리석은 민중에 의한 정치라고. 그 현명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자신처럼 현명한 사람 말은 안 듣고 그 집단의 어떤 군중 심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간다는 그런 것을 비판해 가지고 이제 중우정치라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군중 심리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소크라테스의 그 과두정도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데 과두정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민주정을 중우정치라고 비난하고 과두정을 지지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모든 언행은 소크라테스가 쓴 책이 없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그 책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언행인지 아닌지 그 플라톤의 책만 읽어봐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과 똑같이 그 과두정을 지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그 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그 소크라테스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과두정을 지지했다는 그런 많은 증거들을 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찍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 스톤이라는 사람이 기자인데, 이게 그 사람이 1909년생인가 그래요. 우리가 8년생이고 198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진보 지식 언론인이었고,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비밀뿐만 아니라 한 10권의 책을 줬는데, 그 중에 그 한국전쟁 비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이 책이 그 한국전쟁에 얽힌 그 미국의 음모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양심적인 언론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의 비밀을 쓰기 위해서 그 히라버를 공부해가지고, 직접 공부해가지고 그 히라버 원전을 플라톤의 뭐 저작 중에 대화편을 히라버 원전으로 직접 읽고, 그렇게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비밀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제 모델인데, 저도 히라버 공부한 지가 한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원전을 몇 권 읽긴 했는데 많이 읽지 못했고, 저도 이제 스톤처럼
플라톤을 히라바 원전으로 다 읽고 가고 있잖아. 책을 쓸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 민주정을 중우정치라고 비난했는데,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도 계급이 민중이거든요. 기록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수예요. 석수, 돌 깎는 석수고, 엄마는 이제 어머니는 많이 얘기하죠. 플라톤 대화편에서 산파라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사람들에게 철학을 낳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산파술이라고도 부르죠. 요건 좀 이게 불화를 친 것 같고, 실제로 산파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 중에 산파하는 여자가 특별히 따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누구나 산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좀 불화를 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도 이제 귀족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민중편을 들지 않고 과두정을 지지한 것은 이게 계급 배반이죠. 그리고 뭐 실제로 재산도 그렇게 거지는 아니었지만 많지도 않은 편이었고,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민주정을 싫어한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민중의 말은 믿질 않고 민중한테는 기울이지 않고 그 주로 전문가들이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시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견을 들어야 할 때, 어떤 지식을 얻어야 할 때 당연히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근데 요즘 와서는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그 지식인들도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개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인 자신의 양심이 더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가 워낙 맹위를 떨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식인들도 돈에는 그냥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적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나 아닌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전문가를 중시하는 태도는 이때까지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소크라테스가 전문가를 중시하는 태도가,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 카이레폰의 신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아테네에서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실제로 만나봤더니 어리석더라. 이게 자기보다, 소크라테스보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일반 민중보다 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나 전문가가 일반 민중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를 자신이 직접 확인했는데도 전문가나 엘리트를 중시하는 태도는 이게 모순된 거죠.